네, 안녕하세요. 저 강정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테슬라 이야기로 많이 찾아뵀었는데요. 독일에서 학부부터 경제학하고 경영학으로 전공했는데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시장을 형성하는가 이런 쪽으로 주로 공부를 계속 했었고 그리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채널에서도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하고 2기 행정부 시기에서 중국하고 대립하는 지점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1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국에 큰 변화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제조업 유출 자체가 업쇼링 자체가 미국에서 일자리를 파괴시켰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었고 관세 장벽을 통해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미국에서의 제조업의 성과들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중국으로 갔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전적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해서 비교 우위죠. 우리가 똑같이 내가 여기서 토마토와 당근을 내가 만들 수 있어도 내가 두 개를 만드는 것보다는 저쪽 A라는 친구가 토마토를 더 잘 효과적으로 만든다라면 나는 당근에 집중하고 저쪽인 토마토에 집중해서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중국이 훨씬 더 인건비 기초에서 더욱더 저렴하게 만들고 우리는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관세 장벽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직접적인 어떤 변화들이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았었죠. 트럼프 2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하고 지금 중국에서의 경쟁 구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제조업을 두고서는 가장 큰 변화는 AI를 매개로 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 정말 막대한 투자를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약 2천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AI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AI에 투자하고 있고 이 AI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의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진일보를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국방 AI로 흘러간다든지 하면서 중국의 경쟁력들을 높여내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동일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어떠한 계속해서 갈등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비슷한 수준까지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어보셨겠지만 알리바바가 만든 퀀이라고 하는 2.5였죠. 메타의 라마처럼 오픈소스로 이 지금 LLM 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사실 라마하고의 큰 차이가 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딥시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딥시크에서 최근에 버전 3를 공개를 했는데 오픈 AI의 O1이라든지 O3하고도 심지어는 견줄만하다라는 이런 추론 영역에서 견줄만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AI 투자도 막대할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거대 언어 모델에서의 성취 또한 대단히 크죠. 근데 이 성취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여러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에다가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AI 칩, 즉 엔비디아의 H100이나 H200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분명히 해왔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형으로 H20이라든지 이러한 AI 학습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이런 GPU를 수출해 왔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이 정도의 AI 성과를 냈다라는 것은 대단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에 견줄 만한 AI 경쟁력을 갖춘 국가 산업은 중국 외에는 없다고 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보시면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본격적으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매주 10만 건의 결제가 일어났었고 11월 같은 경우는 15만 건의 매주 결제가 일어나면서 대단히 성큼성큼 자율주행의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중국 또한 우한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두의 아폴로 고라든지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자율주행이 상업적 서비스까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아우터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기업들이 대단히 복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또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2024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2023년까지 글로벌 자율주행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라는 국가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 중국이 또 하나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발표하면서 국가의 중심 전략으로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7개의 글로벌 리딩 기업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규모 투자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니티라든지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떠한 중국의 그 AI의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 시장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의 진화 같은 경우에는 결코 저평가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을 지금 AI와 관련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43년에서 1946년까지 미국이 맨하탄에다가 정말로 전 세계에 있는 핵 물리학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가족까지 강제로 이주시켜서 집중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핵무기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래서 2차 대전을 종결했던 대표적인 성과들이 이루어졌었죠. 이런 맨하탄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국가의 전략적인 자산들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진화시키는 데 집중했던 프로젝트를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선거 때부터 공약에도 맨하탄 프로젝트 for AI Defense, 즉 국방 AI에 있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었고요. 이전에 이미 2014년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었던 하원과 상원에 있는 위원회에서도 맨하탄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그만큼 중국이 경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 이것을 압축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거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방 분야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분야에서 AI 부분들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새로운 군사 무기 체계라든지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서 과거의 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고 한다면, 미국 국방부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3번의 디펜스 스트라테지, 국방 전략을 3번이나 수정을 하면서 국방 전략들을 핵무기에서 AI로 전환시키고 있었고요. 이 부분들이 결정적인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이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X.com에서 한번 F-35가 쓰레기다, 장난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제 F-35는 상징적인 거죠. F-35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기능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스텔스 기능은 전통적인 레이더망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저궤도 외성인 거죠. 여러분, 저궤도 외성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대표로 있는 스페이스X에서 쌓아 올리고 있는 스타링크라고 하고 있는 이 위성들이 스텔스 기능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도 계속해서 지금 저궤도 위성들을 쏘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만의 갈등으로 본다라면 F-35의 스텔스 기능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한 기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첫 번째로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F-35는 제작과 운영에 있어서 비싼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방산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팔란티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앤드릴 또는 안드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안드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발한 것들도 있고 M&A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음속 드론, 최고 속도가 마하를 찍고 있는 드론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미국 공군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래서 CCA라고 하는 협력 전투 공군이라고 하는 공군 모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을 했죠. F-35 편대를 이룬다면 F-35 하나를 고정시키고, 그 외에는 안드릴이라든지 다른 기업에서 제공하는 초음속으로 날아갈 수 있는 전투 드론이 같이 편대를 구성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 제작 비용이 지금 F-35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영 비용은 말할 것 없이 적고요.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 아니면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외신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12월 달에 100만 개의 공군 드론을 만든다고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화되면서 국방의 개념들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부의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정부의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데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 있지만 사실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 예산을 줄이는 거고, 하나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 의료 부분이라든지 재향군인이라든지 사회보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미국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방비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거고, 국방비 예산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라임 기업이라고 하죠.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성장했던 미국의 전통기업 군산 복합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하고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업과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대체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단기간에 1, 2년 만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 방향으로 미국의 국방 전략이 바뀐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는 국방에 대한 어떠한 전략적인 의미도 있지만 산업에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4년 10월 달에 디펜스 스트래티지를 바꿀 때 핵심적인 것은 무엇으로 들고 있냐면은 cheaper and fast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저렴하게 국방 자산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얼마나 faster,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교훈을 얻은
거죠. 즉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현무 같은 미사일을 갖다가 북한에다가 막 100여 발을 쏘거나 1000여 발을 쐈는데 북한 레짐이 무너지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걸 현무를 다시 만들려면 다시 1년 내지 2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미사일 공백기가 발생하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가져온다든지 이러한 방향을 썼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갈등이 특히 중국과의 갈등을 미국은 상정하고 있으니까요. 중국과의 군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무기 체계가 저렴하게 빨리 생산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드론이 예를 들면 전투 드론으로서 정탐하고 또는 뭐 요즘 가미가제 드론이라는 것들이 새롭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롭게 등장했죠. 그래서 중국도 가미가제 드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매우 저렴한 드론으로 예를 들면 $10,000의 드론으로 $10,000,000짜리 탱크에다가 자살 폭격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도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드론에 의해서 전투기와 드론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크루즈 미사일과 드론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즉 저렴한 비용의 드론 미사일이 크루즈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과 동일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이런 개념들을 안드루리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산업이 바뀌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안드루리 같은 경우에 무기를 갖다가 다 운영체계 라티스라고 하는 자체 소프트웨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라티스는 무기만에 연결을 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거고요. 각 무기가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처럼 운영체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별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무기들을 모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연결하는 것이 팔란티어라고 볼 수가 있고 팔란티어는 오래전부터 미국 국방부라든지 CIA라든지 이런 데와 함께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팔란티어의 기술이 대단히 급격하게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방에 적용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되는 거고 2024년이죠. 12월 초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와 안드루릴이 협력을 해서 드론 방어 체계를 만든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저궤도 위성으로 하든 레이더로 하든 적국의 드론인지 또는 철새들의 어떠한 이동인지 이런 걸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패턴화해서 이것이 드론인지 아닌지를 식별해내는 것, 이것이 군사용 드론인지 아닌지를 식별해내는 것, 그리고 이것의 패턴 속에서 이것의 이후 움직이는 방향들을 예측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픈 AI하고 안드루릴이 협력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미국의 AI 기업과 미국의 새로운 신형 실리콘밸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방산 기업들 간의 협력들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산업의 어떤 판짜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9.11 사건 이후에 CIA 초기 투자에 의해서 공동 창업자 대표적인 3명인데 2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피터 틸과 지금의 팔란티어 CEO인 알렉스 카프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가 돼서 처음에는 이제 은행 계좌에서 좀 불법적인 계좌의 흐름들, 즉 테러리스트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을 감지해낸다든지 또는 그들의 통신이라든지 이런 이메일 주고받는 것에서 새로운 공격의 어떤 패턴들을 읽어낸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썼던 기본적인 개념은 AI라기보다는 빅테크 테크놀로지죠. 온톨로지라는 것은 개별적인 어떠한 데이터의 관계를 설정해서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의 이상한 패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은행 계좌의 특성들과 이것의 관계들을 만들어내면서 의미들을 해석해내는 방식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팔란티어가 성능이 되게 급성장했는데요. 이 고담이라는 솔루션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전시 상황실에서 쓰고 상황실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영화 속에서 보면은 레이더를 읽는 전문 군인들이 한 서너 명 앉아 있고 음파를 읽는 군인들이 서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뭐 열 감지 센서에서 있는 데이터를 읽는 군인들이 앉아 있고 또는 인공위성에서 찍어내고 있는 또는 보내주고 있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사람들 또는 통신을 감청하는 사람들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요즘은 뭐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찍었던 그 뒤에 배경화면으로 잠깐 보이는 탱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감지를 해야 되죠.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각각의 데이터 전문가, 인간 데이터 전문가가 그것을 보고서 과거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이 의미들을 해석해내서 이것들이 보고가 돼서 현재 적군의 움직임과 적군의 상태들을 분석해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즉 A라는 탱크 부대가 저기서 포착이 됐는데 저 탱크 부대가 앞으로 1시간 뒤는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 저것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찰을 위해서 나온 탱크인지 또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나온 탱크인지 이런 의미 파악을 해서 여기에 적절한 방어 수단을 쓴다든지 공격 전략을 쓴다든지 이런 것이 전시 상황실에서 이루어지는 지금까지 개념이었다면 팔란티어는 이것을 다 자동화를 했습니다. 온톨로지에 의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들의 관계망들을 형성해서 이것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팔란티어의 고담이라는 솔루션이 의미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방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도 팔란티어의 테크놀로지는 많이 쓰이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보건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교육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통합되면서 현재 어떤 의약품들이 부족하고 있고 러시아의 어떤 공격의 패턴에 맞춰서 어느 지역에 어떤 의약품들이 먼저 배달되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런 전시 상황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들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적군의 공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먼저 이들을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인 다른 집단들을 즉 학생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집단들을 가기 위해서 경고 메시지가 어떻게 가야 될지 또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수도에 있는 러시아의 스파이들을 어떻게 그들의 활동을 패턴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스파이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것 이런 전방과 후방 모두에 팔란티어의 고담이라는 거 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쓰였죠. 고담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기업용으로도 팔란티어가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파운더리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죠. 그래서 이걸 기업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망을 관리해주는 사람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기업으로 현대자동차를 두면은 벤더들이 1차 벤더도 있고 2차 벤더도 있고 3차 벤더들이 있죠. 이들이 지금 현재 생산량들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배송을 해줘서 전체 최종 조립하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코로나 때 자동차 칩이 배송이 안 돼가지고 생산이 멈춰졌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이 공급망 관리들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전체 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멈춰야만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을 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또는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대리점에 있는 재고 물량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배송할 필요도 없고 너무 적게 배송해도 안 되고 적정량을 배송해 주는 것 이런 분석들을 지금까지는 다 대부분 사람이 해왔었죠. 자, 이 고담에서 전쟁에 쓰였던 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비즈니스 영역에서 쓰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가 만든 파운더리라는 건데요. 이 고담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파운더리의 이 성능도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 그러면서 팔란티어가 지금 거버먼트 영역에서 이걸 전적으로 거버먼트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 사이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쟁이 끝나도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전쟁과 하마스의 전쟁이 중동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발전된 테크놀로지가 이 온톨로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빅데이터 분석 능력들이 여기에 최근엔 또 AI까지 가미되면서 이것들이 기업에서는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팔란티어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을 또 어디다 적용할 수 있습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것처럼 효율성위원회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을 축소시킨다. 그래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죠. 자, 이 고위직 공무원들을 갖다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맞는 보고 체계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 요즘 AI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AI 정보 부분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 여기에서 효율성을 높여내는 것, 여기에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쓰일 수 있다는 부분들. 이렇게 국방의 영역들, 그리고 정부 일반의 행정의 영역들, 그리고 기업의 경영의 영역들, 다양하게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들이 고가로 판매되면서 대단히 높은 수익률들을 기록하면서 팔란티어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 매출 성장에 맞춰서 주가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페이팔 마피아라고 얘기합니다. 페이팔을 창업을 하면서 페이팔을 처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베이의 매각을 비싼 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페이팔이 독립을 합니다만 이때 매각할 때 발생했던 어마어마한 돈들이 페이팔 마피아들이 이른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었죠. 그리고 페이팔이라는 것은 피터 틸이 만들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익스닷컴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 트위터를 인수해서 만든 그 전에 익스와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도 페이팔과 유사한 서비스를 했었고 페이팔이 인수를 하죠. 그래서 합병을 하는 형식이 됐었고 대표를 일론 머스크가 지내다가 일론 머스크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일종의 내부 쿠데타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대표가 바뀌게 되는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었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가
정말 끈끈하고 친하고 막 처음부터 같이 했냐? 전혀 아니에요. 둘은 대단히 성격 자체가 또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친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지향하는 이념적 지향이라든지 세계관이 유사합니다. 그것을 요즘 효과적 가속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중간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이념에 좀 취해 있었고요.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것은 AI라든지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실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인류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타적 효과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타적 가속화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빠른 속도로 기술을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시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의 혜택을 인류 전체가 볼 수 있다. 또는 특정 국가의 산업 구조가 볼 수 있다. 이것이 이타적 가속화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이타적 가속화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피터 트리고 호로위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이쪽 입장으로 많이 경도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페이팔 마피아들이 지금 뭐 트럼프의 이기 행정부에도 곳곳에 들어가게 되죠. AI 짜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페이팔 출신이 맡게 되고, 페이팔 출신들이라든지 실리콘밸리에 하나의 큰 분파로서 형성되고 있는 효과적 가속화주의라는 틀 속에서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 또는 제이디 벤스 관계, 호로위츠의 관계라든지 그 밖에 있는 뭐 중요한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물들이 이런 효과적 가속화주의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들은 대단히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혁신하고, 이러한 규제들은 AI라든지 지금 있는 대단히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맞게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80년대와 1990년대 구형 산업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굴뚝 산업들, 이런 산업에 맞춰서 규제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제를 다 개편해서 빠르게 가자는 거죠.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를 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국가가 있었죠. 나사가 직접 로켓을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한 것에 맞는 규제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나사는 이제 더 이상 우주선을 직접 만들지 않고 보잉이라든지 또는 스페이스X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에게 이제 외주를 주는 형태로 해서 우주 산업들을 민간화하고 있죠. 하지만 규제 방식은 1980년, 90년대에 만들어졌던 규제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매번 스페이스X가 팔콘 9을 띄울 때마다 일주일에 지금 2번씩 띄우고 있는데요. 또는 스타쉽이 실험을 할 때마다 나사라든지 미국의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서류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발사의 프리퀀시, 빈도가 중요합니다. 많이 빈도 있게 발사를 해줘야 규모의 경제 효과도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러닝 커브죠. 학습 곡선이 빠르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곡선이 빠르게 상승해야 막대한 투자에 대한 리턴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할 때는 투자 대비 리턴, 흔히 말하는 ROI가 그렇게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아닌 거죠. 근데 민간 기업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ROI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투자한 거에 대한 횟수가 중요한 건데,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R&D를 더 할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더욱더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전통적인 규제하고 지금 스페이스X라든지 우주 테크놀로지라든지 AI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속도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혁신하자라는 것이 효과적 가속화주의가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의 일시적인 동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AI 기업들이 이제 층위가 다양해지죠. AI 기업들로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AI 경제, AI 이코노미의 스트럭처가 어떤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야 돼요. AI 조금 이렇게 레이어, 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가장 낮은 층에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죠.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AI 가속기라고 하는, 또는 AI 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경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벨이라든지, 또는 스타트업들도 있죠. 그로기라든지, 또는 짐 캐리가 만든 이러한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또 파트너인 SK 하이닉스라든지 HBM을 제공해주는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고, 또 이거를 직접 제조하는 파운드리라고 할 수 있는 TSM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단히 중요한 하드웨어 층위가 마지막 아래층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정말 막대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여러분 GPU가 하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만든 콜로서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만 개의 H100
GPU가 들어갔죠. 이 10만 개의 GPU가 들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각자의 목적에 맞게끔 그 10만 개를 단일한 덩어리를 만들지는 않겠죠. 3개의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고 6개의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주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고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또한 납품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거고 여기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열이 발생하죠. 이걸 식히기 위한 또 전기도 필요하지만 식히기 위해서 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층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또는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피지컬 AI라든지 월드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AI 모델들을 만드는 이러한 기업들이 크게 이 세 가지가 AI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여러분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또는 철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철도가 깔려야 되는 거고 이 철도가 깔리고 이 고속도로가 깔리면 그 위에서 다닐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승용차라든지 버스라든지 또 트럭이 필요하게 되죠. 이 부분이 바로 마지막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결국은 전체적인 AI 경제가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고속도로를 깔았지만 여러분 요즘 그런 도로들이 있죠. 차가 하루에 뭐 100대밖에 안 다니는 이런 거는 대단히 예산을 잘못 쓴 거고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썼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차량들이 다니면서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고 지역에 있는 공장과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다른 지역의 공장들이 연결되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런 물류가 오고 가고 하면서 그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결국은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 의해서 서비스 레이어에 올라타는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AI 경제가 완성 단계에 있느냐? 저는 이제 고속도로를 놓고 있는 아직 근데 그 고속도로를 놨더니 너무 좋아서 중부 고속도로로 놓아야 되고 차도 많아지니까 고속도로를 더 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훨씬 더 우리나라도 처음에 고속철도를 도입했을 때 프랑스 떼제베의 고속철도를 그냥 가지고 들어왔다면 이거를 더욱더 자체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든 고속철도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기 인프라스트럭처도 스스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2025년에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2026년에도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층위에서 각각의 핵심 플레이어가 누군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아래층인 반도체 층위에서는 당연하게 TSMC나 ASML도 중요한 기업이고 엔비디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엔비디아도 중요한 플레이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곳에서 맞춤형 요즘 반도체를 많이 선호하게 되죠. 너무나도 지나친 엔비디아에 대한 중속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이라든지 이러한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흔히 말하는 ASIC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의미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는 이런 대표 기업들이 어떻게 이 AI에 대한 투자 2024년에 이 4개 기업이 약 2천억 달러를 넘게 AI에 투자를 했습니다. 2천억 달러 정말 엄청난 돈이죠. 100조가 넘는 돈인가 하여튼 뭐 이러한 돈들을 투자를 했으면 이걸 가지고 다시 메타를 어떻게 모니타이제이션 어떻게 현금화하는가 광고 수익을 어떻게 높이는가 어떻게 고객들을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왓츠앱을 이용하게 만드는가 여기에 또 새로운 서비스인 예를 들자면 메타 글래스 즉 AI 글래스 같은 걸로 새로운 폼팩터로 시장을 열어가는가 이렇게 메타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도 보셔야 되고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에 또 AI 서비스로서 어떤 돈을 벌고 있는가 또는 여기에 클라우드망에 어떻게 고객들을 더욱더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모니타이제이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또 보셔야 될 거고 이것을 잘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떠오르는 서비스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서비스인 즉 아이폰의 판매를 더욱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교체 수요를 발생하기 위해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지금 평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고도로 진화할 거고 점점 진화한다라면 2025년엔 더욱더 애플 인텔리전스가 진화한다라면은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존재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애플 인텔리전스를 만들기 위해서 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되었고 즉 이것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하게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애플만 쓰는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만 쓰는 클라우드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애플도 칩이 필요했던 거고 애플이 손을 내미는 것이 브로드컴인 거고 이런 식으로 애플 또한 서비스 단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버티컬하게 그리고 칩까지 자체 칩까지 원래 애플은 자체 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M1, M2, M3, M4까지 계속 만들고 있는 것처럼 또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칩들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하려고 하는 애플 자체가 어떻게 서비스 영역에서 견고하게 성장하는지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는 신흥 기업들도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AI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산업에서의 이런 레짐 체인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계속해서 예를 들면 2025년 늦어도 2026년에는 안드릴 같은 기업이 IPO를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3기 행정부가 존재할 수 없기
맞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집권 3, 4년 차에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기에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꽤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IPO도 여기에 맞춰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릴의 IPO,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스페이스X의 IPO가 2025년, 늦어도 2026년에는 가능해질 수 있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 또는 이렇게 함께 우주 산업이 커진다라면 이미 로켓 랩이라고 한다든지 재활용 가능한 로켓을 계속 쏘고 있는 미국의 민간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관심 가져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AI 경제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AI 경제와 연관해서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라든지 또는 국방 서비스라든지 또는 또 지금 현재 한국에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라든지, 여기에도 AI가 결합되면서 본격적으로 로보틱스와 AI가 결합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다 AI 칩들이 들어가죠.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3라든지 하드웨어 4라고 해가지고 소형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는 두 개의 하이엔드 칩이 들어가죠. 대부분 AI 추론 칩들이죠. 지금 이제 하드웨어 4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걸 이제 테슬라에서는 AI 칩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하드웨어 4나 또 하드웨어 5가 나오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이런 AI 추론 칩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런 하드웨어 3나 하드웨어 4 같은 걸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2025년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이것을 상용화시키겠다라는 거고, 이것을 제슨 토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의 매출 성장이 과연 만들어질 것인가, 그 시장이 커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갈 것인가, 그 징후들이 있다라면 제슨 토르의 매출이 증가하겠죠. 바로 이러한 엔비디아의 추론칩이 들어간 이런 부분의 어떤 시장성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키워드는 핵심은 AI입니다. AI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LLM 만들어서 챗GPT의 어떤 순간이 지나서 이것이 다양한 서비스로, 다양한 연관 산업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AI 경제로 재편되는 이런 과정들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고, 저희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랐던 것은 AI 붐 때문이죠. AI 붐이 폭발적으로, 물론 이제 시작한 지는 3년이 됐습니다만 2023년과 2024년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미래를 더욱더 보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들 4인방이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메타 단 4개 기업이 여러분 2023년에도 엔비디아의 H100 칩을 44%를 샀습니다. 막대한 돈들을 AI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중국 또한 계속해서 그 AI 칩들을, 엔비디아 칩들을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또 경쟁적으로 다양한 유럽의 기업들, 미국의 나머지 기업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기업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들을 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를 성장시켰던 것은 우리가 카테고리로 분류할 때는 일반 PC 쪽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고,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2024년 80%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졌고요. AI 칩에서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70%가 넘잖아요. 하드웨어에서 70%를 넘는다? 인류 역사상 이건 처음일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물도 수익률이 70%를 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높은 성장과 높은 매출과 상상할 수 없는 수익률,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 수익률에서 막대한 R&D 비용이 나오는 거고,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블랙웰을 갖다가 200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것이 내놓은 다음에 6개월 이후에는 블랙웰 300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블랙웰들로 고매출과 고수익률들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들이 높다는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의 의미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건 아니죠. 즉 저성장을 하다가, 지금의 관점에서 저성장이죠. 과거에도 엔비디아는 계속 성장했었죠.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주가도 폭발적으로 올랐던 거잖아요. 이 순간들이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제 조정을 계속해서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횡보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매출은 꾸준하게 매 분기마다 30% 40%씩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새로운 칩 매출들을 만들어낸다라면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2025년에 발생할지, 저는 2025년보다는 2026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는 2027년이나 이때 한번 더욱더 점프업을 하게 될 것이고, 점프업을 하게 된다면 주가 또한 같이 점프업을 하는 경향성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또 주식시장에서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 시장은 분명히 커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24년에 미국의 빅테크 4인방이 2천억 달러를 넘게 AI에 투자를 했는데요. 2025년에 이들이 이걸 줄일까요? 2066년에 이걸 줄일까요?
더 크게 지금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순다 피차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4년에 AI에 대한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 과대 투자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에 또 아마존만 보더라도 약 750억 달러를 갖다가 AI에 투자를 했어요. 한 기업이 750억 달러. 근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까지 2025년이나 2026년에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계획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증액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는 거죠. 시장이 커지면 여기에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포션이 마켓쉐어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테슬라의 마켓쉐어는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전체 매출은 증가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쿠다라고 하는 겁니다. 쿠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GPU들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죠. GPU를 하나만 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익스트림한 경우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거를 10만 개를 사서 하나로 덩어리로 연결시키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 연결하는 것은 쿠다라는 것으로 하게 돼 있죠. 이것이 너무나도 강력한 해자입니다. 쉽게 이 쿠다를 바꿔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빅테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거죠. 이 종속을 극복하고 싶은 것이 이 4개 기업의 어떤 수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4개 기업이 그래서 문을 두드린 것이, 예를 들자면 구글하고 메타가 문을 두드린 곳이 브로드컴이고, 그리고 아마존이 문을 두드린 것이 마벨 테크놀로지죠. 그리고 썰에 의해서는 아직 루머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자체 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또는 수십 개의 데이터 센터가 맞춤형 반도체로 다 되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AI 기술들이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을 제너럴 퍼포스, 그러니까 일반 AI 칩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맞춤형이죠. 맞춤형은 중요한 것은 특정. 예를 들자면 우리 구글 입장에서는 제미나이를 발전시키고 학습시키는데 요 기능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 이런 걸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AI 칩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AI 칩의 문제점은 뭐냐면 오히려 유연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2026년에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새로운 AI 모델이 나와서 학습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에 TPU가 맞춰줄 수가 있느냐? TPU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죠. 하지만 제너럴 퍼포스인 엔비디아는 고가입니다. 훨씬 더 맞춤형보다 고가입니다만 쿠다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믹스할 겁니다. 믹스를 반드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믹스하는 기술을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12월에 발표한 것은 라이니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죠. 그래서 원래 AI를 학습시킬 때는 동일한 회사에서 만들어냈던 GPU로만 학습을 시켰는데요. 먼저 이걸 개발했던 건 중국 쪽인데요. 이번에 아마존에서 했던 것은 서로 다른 GPU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와 3개를 연결하면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각각의 데이터 센터는 서로 다른 GPU를 가지고 있거나 AI 칩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엔비디아가 만든 쿠퍼가 들어가거나 또는 블랙베리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의 데이터 센터는 아마존이 만들어냈던 트레이니엄2라고 하죠. 이번에 트레이니엄2라는 자체 칩을 생산해서 직접 데이터 센터에 집어였죠. 이것을 마블 테크놀로지랑 같이 물론 생산은 TSMC가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처음으로 개발한 곳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마존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글마저도 이러한 연결하는 것을 곧 만들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믹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마켓쉐어는 줄어들 수 있어도 그것의 절대적인 매출량은 저는 증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건 아까 말했던 제너럴 퍼포스지만 일반적인 AI 칩이지만 쿠다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것은 결국은 브로드웨이도 파운드리도 아니고 마블 테크놀로지도 파운더리가 아니죠. 네트워크 반도체라고도 할 수 있는 반도체들을 연결하는 능력도 대단히 거기 IP도 많이 있고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드는 맞춤형 반도체, 왜냐하면 테슬라는 도조칩이라는 걸 갖고 있죠. 그리고 구글은 TPU라는 걸 가지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트리니엄2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걸 누가 생산하느냐? TSMC가 생산하거든요. 문제는 TSMC는 first priority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것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유효한 생산 프로덕션 캐파시티에서 브로드컴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온 구글의 TPU라든지 또는 마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들어온 아마존의 트레이니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프로덕션 캐파시티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TSMC가 독일의 공장을 짓고 있고, 독일에 짓는 공장은 AI 칩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용 칩이라든지 이런 칩이기 때문에 사실 AI 칩의 생산량하고 관계가 없고요. 일본에 지금
벌써 2024년에 완료를 해서 2025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 지금 TSMC가 짓고 있는 공장은 2026년 말 정도에 완공이 돼서 2027년부터 가동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짓고 있는 것들이 이제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죠. 즉 2026년 하반기나 빠르면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예상에서 2027년 정도 돼야 TSMC의 프로덕션 캐파시티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증가해야 여기에 훨씬 더 적절한 믹스를 만들어주면서 브로드컴의 매출을 증가시켜줄 수 있고 마블 테크놀로지의 매출을 크게 증가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최소한 엔비디아의 독주는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2025년에 반토막 난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꼬집어내면서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매출로만 본다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칩에 대한 믹스가 발생해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전체 개수를 구매하려는 개수를 줄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개수를 계속 유지하거나 조금 더 증가시키고 추가적으로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 가 설계한 하지만 TSMC가 생산한 자신만의 AI 칩을 섞어낼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AI의 거품이 꺼져버리는 거죠. AI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주주들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하고 메타에게 야 너네 그만 좀 AI에 투자해. 너무 지나치게 많아. 그래서 나는 너네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못 믿겠어. 그래서 나는 너네들 주가 매도할래. 그러면서 먼저 붕괴되는 것은 엔비디아가 붕괴되려면 제가 아까 말한 인프라스트럭처의 레이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래로부터 붕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닷컴 버블 때도 시스코가 붕괴된 것은 시스코의 통신 칩이라든지 서버를 갖다가 사는 스타트업들이 망하면서 시스코가 붕괴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주가가 반토막 내린다는 것은 매출이라든지 매출 전망이 확 줄거나 매출이 줄거나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즉 실질적인 펀더멘탈이 악화되거나 성장 기대치가 꺾이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꺾이기 위해서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또는 확장해서 애플까지 이 기업들이 주가가 반토막 나고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또는 더 이상 AI 투자를 안 하겠다. 지금까지 투자한 걸로 이너프하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시장 신호를 볼 때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AI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정말 이걸 확인하고 싶다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있을 미국의 빅테크 4인방 또는 플러스에서 애플까지 해서 이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에서 2025년에 대한 AI 투자에 대한 분명히 투자자들이 질문할 거고 이것이 효율적이냐 정말로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어적 또는 어떠한 프로액티브한 진술들을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들을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내놓는가에 따라서 엔비디아에는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브로드컴만의 성장 또는 마블 테크놀로지의 성장으로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마켓쉐어는 줄어들었지만 테슬라의 전체적인 매출의 절대량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의 마켓쉐어 줄어든 것만으로 테슬라가 발전 전망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저는 엔비디아의 마켓쉐어는 줄어들 수 있어도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매출의 절대량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좋게 봅니다. 근데 대단히 여러분 브로드컴하고 마벨 주가가 언제 급상승했습니까? 12월 초에 있었던 파이낸스 이어에서의 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나왔던 거고 분기 실적의 발표와 함께 예를 들면 브로드컴은 구글하고 애플하고 맞춤형 칩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즉 성장 전망까지 나온 거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모 큰 기업과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죠. 협상을 하고 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성장 전망, 성장 기대치를 가지고서 주가가 폭등을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의 매출은 꾸준히 성장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EPR이라든지 이런 거도 보면은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매출의 성장이 이걸 저는 받쳐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뭐 주식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은 이 성장 기대치만큼 저는 성장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가를 계속해서 더 높이 끌어올릴 것이냐, 또는 성장의 전망치를 실망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TPU의 주문이 많지 않다든지 트레이니엄2의 주문이 많지 않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존하고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가 이러한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주문량을 계속해서 증액시켜 나간다. 그럼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원래도 좋은데. 그리고 브로드 같은 경우는 마블 테크놀로지하고 다르게 특히 이 인프라 솔루션, 즉 VM웨어라는 걸 인수해서 이러한 클라우드망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부분도 대단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 지금 데이터 센터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하게 브로드컴의 맞춤형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 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매출 증가는 저는 확실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가를 얼마나 더 끌어올릴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는 2030년 그 예상치보다 더 AI 경제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지금 분명히 초기 시대예요. 이것은 반드시 매스 프로덕션 시장으로 갈 때만 유의미한 성장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내는 AI 자율주행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세게, 이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벌써 지금 1월 초에 한국의 로봇 밈 주식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보셔야 될 것은 여기 지금에 있는 전통적인 로보틱스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가 얹어지고 엔비디아의 AI 칩이 얹어지면 폭발적으로 성능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매스 프로덕션으로 이어져서 정말로 공장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되면서 제조의 패러다임이 변하기까지는 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027년에 약 1,5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국의 제조 공장에 투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27년도 너무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스 프로덕션이 왜 필요하냐면 그 나라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조기업들은 구매를 해서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기 위해서는 매스 프로덕션을 안 하고 그냥 R&D 다운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이거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기업들이 어디 있는가, 이걸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테슬라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기대했던 흔히 말하는 산타랠리가 2024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가들이 빅테크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락했던 모습을 보여왔죠. 특히 여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른바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매도 물량으로 나왔고, 여기에 흔히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겁에 나면서 조금 매도를 하는 이런 경향성으로 연말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산타랠리 없이 마이너스를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라든지 S&P가 했던 것은 사실은 1930년대 후반에 있었던 것 이후로는 통계적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전체에서 좀 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것 자체가 매출에 대한 어떠한 뒷받침으로 상승했던 것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기대치로 상승을 했던 거죠. 특히 트럼프의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테슬라 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테슬라가 특히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치로 테슬라 주가가 상승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점 테슬라의 4분기 딜리버리에 대한 많은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2024년에 4분기 딜리버리가 나오면 2024년 총 자동차 판매 대수가 나올 거고요. 이것이 2023년 대비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아니면 유사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전망들이 엇갈리면서 불안감들이 좀 존재했었죠. 그건 여전히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카 컴퍼니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AI 컴퍼니로 가더라도 카 컴퍼니가 받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동 전체 판매량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들이, 전망들이 엇갈리면서 연말에 테슬라의 주식을 좀 눌러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그 책을 쓰고 출판을 했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한 $170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유튜브 방송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저에게 많은
긍정적이고 비판적인 글들도 남겨주고 그러셨는데요. 그때도 주가가 뭐 $200 밑이었고 또 $200 초반이었고 지금은 저는 사실은 $400까지 예측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한 $400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사실은 폭발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라든지 또는 의사라든지 실제로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많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나라는 이런 궁금증들도 의문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이런 말들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고 또 제가 주식 전문가라 할지라도 유튜브 채널에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떻게 투자했냐면 제가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일정액을 테슬라 주식을 테슬라 주가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사왔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던 11월 8일 기점으로 해서 저는 테슬라 주식 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 대신 다른 주식을 좀 샀었어요. 대표적으로 메타라든지 로켓랩이라든지 또는 팔란티어 주식도 그때부터 안 샀죠. 그래서 제가 몇 군데에 좀 분산 투자를 하면서 결론을 얻은 것은 환율이 오르더라도 테슬라만큼의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또는 팔란티어만큼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됐고 저의 결론은 가격이 뭐가 되든지 간에 다시 테슬라 주식을 매달 일정액을 사겠다라는 걸로 저는 최근에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많은 고심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고 구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5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해이다. FSD의 unsupervised 비감독하에서 되는 운행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를 하게 될 거고 이것은 공개적인 테스트이기 때문에 많은 비판적인 언론들도 함께 할 것이고 이 테스트를 유의미하게 통과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저는 폭발적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패할 경우에는 테슬라는 주가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실패해서 2026년에나 2027년에 성공해도 저는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완전한 롱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하락이 생기고 그럼 그때 더 사야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현금을 더 모으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 테스트의 성공적인 결정 전에 저의 목표 수치를 모으기 위해서 저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얘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즉 테슬라의 그 앞으로의 더욱더 큰 폭발적인 성장이 올 수 있다. 그거는 FSD unsupervised를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다. 실패했더라도 저는 26년, 2027년에는 궁극에 가서 테슬라가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통과했을 때는 웨이모하고 다른 질적으로 매스 프로덕션, 매스 마켓에서 자율주행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더욱더 큰 성장과 더욱더 큰 AI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고 FSD가 성공해야 옵티머스도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2025년 테슬라를 바라봄에 있어서 저는 이제는 메가팩도 아니고 메가팩도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자동차도 계속해서 모델 Q라든지 또는 모델 Y의 주니퍼도 성공을 할 거예요. 이 성공보다 더욱더 테슬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점프업을 시킬 수 있는 것은 FSD의 unsupervised의 성공적인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도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분명하게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는 사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성격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거를 연금처럼 한 5년 뒤에 차익 실현을 해도 되시는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굳이 팔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주식을 바라보실 때는 한국 주식하고 다르게 단타를 할 것인지 롱 포지션을 가실지는 분명히 투자 전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일부를 차익 실현을 하셔서 환율도 좋으니까 이걸 한국에 갖고 하셔서 한국 장에 투자하시겠다. 이건 여러 가지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제 고점을 찍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판단 미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의 운영 전략에 따라서 매도하는 것은 하실 수 있고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고 차익을 실현한다는 건 좋은 일이고 마음의 안정감도 줄 수 있는 일이고 저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롱 포지션의 입장을 갖고 있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상승분이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을 통해서 성장의 가능성의 잠재력들이
기업들이 훨씬 더 그 확률이 좋아졌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이 돼서 매출로 이어진다라면, 그리고 더 큰 성장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존재하는 거고요. 테슬라 FSD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만의 수익이 아니죠. 테슬라가 FSD에 성공하고 이 언슈퍼바이즈가 성공을 한다라면 지금까지 있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OEM 기업들, 현대, 기아차, 일본에 있는 혼다, 토요타, 닛산 합병한다고 하죠. 혼다하고 닛산. 유럽에 있는 스텔란티스, 피아트라든지 푸조나 또는 또 르노라든지, 또는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이런 기업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크라이슬러, 스텔란티스긴 하지만, 또는 GM하고 포드 이런 기업들 다 고민해야 될 거예요. 중국의 AI 자율주행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테슬라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페어링이 만들어지는 순간 테슬라의 주가는 저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매출도 그와 함께 성장할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FSD 라이센스 사업 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력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테슬라 주식은 갖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워낙 스페이스X라든지 보링 컴퍼니라든지 뉴럴랭크라든지 대단히 많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기업에서는 기업의 기본적인 필로소피와 기업의 기본적인 미션과 골과 거기에 맞는 컬처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적절한 방향들을 만들어 놓으면 전 충분히 성장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미 그 궤도에 들어서 있고, 테슬라는 이걸 위해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지금 1, 2, 3까지 발표를 했고, 아마 2025년에는 2년에 한 번씩 발표되니까 마스터 플랜 4가 저는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스터 플랜들에 의해서 경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 없다. 물론 리스크는 있죠. 일론 머스크가 지나치게 지금도 정치적이지만 더욱더 정치적이 돼서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건 좋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테러의 위험들도 존재하는 거고,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존재할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위험성들은 분명하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위험성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위험성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내 주식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계속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학부나 석사는 경제학으로 했기 때문에 요즘은 매크로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료 채널이나 독일의 유료 채널로 주식 채널 관련 것을 돈을 내면서 계속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물론 원래 공부했던 것을 글로도 쓰고 유튜브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 없이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고, 저는 항상 재무제표를 보지 않는 미국 기업은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항상 보고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배런스라든지 이런 언론들의 보도들 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본다는 것은 실적 발표를 같이 분석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 한국도 좀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법 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즘은 DeepL 또는 챗GPT에서 번역도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특히 실적 발표가 나면 실적 발표 재무제표를 직접 분석을 못 하시더라도 여기에 실적 발표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 더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라든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론들을 직접 좀 읽어보신다라면 테크 전문 기자들이 쓴 글도 있고 주식 전문가들이 쓴 글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주식 전문가들은 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테크 전문가들은 저처럼 주식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좀 보신다라면 미국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22%의 세금을 두렵다, 환율이 두렵다. 아니죠. 환율을 극복하고 22%의 세금을 극복하면서도 내가 고수익을 내겠다라는 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하게 ETF 하셔야죠. 미국 주식에서도 좋은 ETF, 은행보다는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세금을 22%를 내더라도 좋은 ETF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를 하는 걸 저는 당연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종목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의 언론들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는 이 채널에서 제가 가능하면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렇게 몇 개의 특정 기업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AI 경제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의 실적 분석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시기에는 하나하나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이것에 갖고 있는 특징이나 의미들, 미래 전망들, 성장 전망들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투자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